끝났어요? 네. 저쪽은 말이 끝났는데 여기도 얘기 대략 됐어요? 자, 저쪽 팀들을 끌어올 자신 있어요? 자, 그쪽도 이쪽 팀 끌어갈 자신 있어요? 예. 일단은 그냥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하시죠. 그냥 써서 보시고. 자, 발표를 누가 한번 하실까요? 자, 이쪽 화가 많으니까 화 먼저 발표할까요? 목으로 줄까요? 화로 줄까요? 자, 발표 먼저 하고 싶은 사람. 해서 저쪽 팀을 우리가 끌어와야 되겠다. 자, 마이크 줄게요. 예. 자, 설득을 한번 잘 해보세요. 예. 뭐 앉아서 해도 괜찮아요. 예. 편하게. 예. 이렇게. 예, 마이크 네. 조금만 더 같이 해야 되고. 네. 엔진은 목입니다. 왜냐하면 목의 성질은 이제 처음에 작은 점에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곧게 가기도 하고 휘어지면서 가기도 한다고 해서 복직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모든 차의 움직임의 시작은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엔진 안에서 스파크가 이렇게 터져서 유전기가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제 기어가 움직이는 그 힘이 차를 움직이는 모든 시작이고, 그게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의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목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요? 차가 움직이는 거는 화의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목생화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이 차가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나무가 불을 이제 살리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목은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저쪽으로 넘길게요. 자, 반박. 예. 목이 차에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엔진이기 때문에 목의 특성을 갖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엔진이 힘을 가지게 하는 원인은 연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연료 없이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발산하는 힘을 가지는 건데, 화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별도의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화와 더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잘 나와요. 내가 마이크 들기 힘들다. 나 자꾸 뛰게 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네. 목도 수생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엔진이 목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필요한 거 아시죠? 엔진 오일은 수라고 보면은 수생목, 즉 엔진 오일로 엔진을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은 목이 맞습니다. 네. 또 반박하셔야죠, 누가. 말 못하면 지는 거예요. 다 절로 갈 수 있어요. 또 그래도 아니다. 네, 그래도 아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엔진이 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엔진이 굴러가는데 자동차는 보통 휘발유를 사용해서 굴러가는데, 엔진에서 열을 내서 그 연료 기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엔진 자체는 저희는 열을 내서 이렇게 화의 특성, 화려하고, 그 다음에 엔진을 껐을 때 이렇게 바로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면서 열을 다시 식히는, 불이 켜지고 불이 다시 꺼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봐서 저는 엔진은 화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네. 일단 화분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동력을 실질적으로 발산하는 부분이랑 그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분들의 말씀이 되게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화는 어떤 타오르는 성질이 엔진이 연소하는 부분과 닮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엔진이 실제적으로 동력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 동력을 전달하는, 예를 들면은 뭐 클러치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전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가 동력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그 동력을 타이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엔진이 목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할 말 없어요?
얼굴 보이게 요만큼만 나와서 해주시죠. 네, 거기서. 네. 앉아서 해도 돼요. 뭐, 불편하면 앉아도 되고. 네. 저는 화와 목에 대해서 약간 그 에너지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오행들의 그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화만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발산하는 특징이 있고 목 같은 거는 생명 에너지 이러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약간 내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는 발산하듯이 엔진도 에너지를 내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발산하면서 차 전체적으로 굴러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또 이게 엔진이 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화도 번지는 특성을 지니는 것은 맞으나 뭔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하셨듯이 실제로 구심점을 갖고 나아가는 힘을 지니는 건 목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것처럼 자동차에 뻗어나가는 힘에 있어서 그런 구심점을 갖고 목표를 향해 혹은 우리가 조절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향해 거기에 뻗어나가고자 하는 거 번지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저게 바쁘네 왔다 갔다. 아까 화가 그 번지는 힘을 가지고 있고 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엔진의 특성이 목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엔진이 그 화가 목이 그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엔진에는 왜 통이 필요할까요? 저는 엔진에 통이 필요한 이유가 번져 나가는 성질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 엔진을 응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간이 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은 화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발산하는 성질을 가지고 이것을 응용하여 인간이 그 위에 통을 만들므로써 이 에너지를 퍼져나가지 않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가 필요하고 여기서 밀어내는 수증기의 힘으로 엔진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보다는 화의 성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아까 그 수생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엔진이 수고 그 연료가 수고 목이 엔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목생화로 비유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진 연료 그 기름의 근본을 생각을 해보면 화석 연료잖아요. 화석 연료는 기본적으로 고대에서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연료가 목이고 그렇다면 엔진은 곧 화일 것이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 아들 이야기 또 해야 돼요. 예, 한 번 더. 예.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고 근데 금극목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아까 엔진통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목도 사실상 삼각의 힘이 있어야 그렇게 다 같이 번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금에 응축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이렇게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면 너무 치열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맞추는데요. 뭐 혹시 생각 바꿀 사람들 있을까요?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했는데 생각을 바꿀 사람들 상관없어요. 정답이 어떤 건가 요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토론이 잘 진행이 안 된 거죠. 생각이 바뀌어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주면 진짜 토론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바꾸고 싶은 사람이 없나 보네요. 그냥 계속 화다, 목이다. 안 바뀌어요? 바꿔도 상관없어요. 뭐 지금 정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생각이 바뀌면 바뀌어서 자신 있게 왔다 갔다 해주면 더 좋은 거예요. 예, 없네요. 아쉽게도 없고. 자, 그럼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예.
자, 내가 뜬금없이 이 엔진을 가지고 엔진이 목이냐 화냐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 답변한 내용에서 내가 질문한 거에서 이렇게 목이냐 화냐 이렇게 질문한 거에서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오류랄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오류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오류인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네. 그 자동차를 뭔가 하나의 생명체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목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차를 굴러가게 하는 생명력은 엔진이 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약간 과학을 생각을 해보면, 엔진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연료라는 나무를 태워서 차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생각하는 방향,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또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류일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예. 저는 일단 엔진이 화나 목 중에 하나로만 결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엔진에는 화와 목 두 가지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오행의 요소들이 전부 다 있을 수도 있는데 꼭 화나 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엔진에 비유하라는 말은 오행의 원리에 비춰 생각해 보았을 때 오행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미안해요. 질문을 잘못해서. 자, 꼭 아니요. 농담이에요. 내가 이 질문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좀 이야기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오행이란 걸 이야기하면은 오행이 몇 개의 요소죠? 5개. 자, 자동차에서 5개 요소를 딱딱 집어치면서 이것이 뭐에 해당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말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묻고 그냥 엔진만 딱 갖다 놓고서는 엔진을 갖다 놓고 이 엔진이 목이냐 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엔진이 목이기도 하고 화기도 하고 다 맞아요. 다 맞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거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냥 짧게 음양은 뭘까 오행은 뭐지 이거 보고 그다음 내 수업 잠시 들었던 요거 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목의 특성이라든가 화의 특성에 맞춰서 다 설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라는 걸 갖다가 과연 이 5개 자동차의 5가지 요소 중에서 엔진을 어느 부분에 넣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목이다 화다 토다 이런 걸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자동차의 구성 요소 5가지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여기서 연료 탱크, 엔진, 타이어, 휠, 대시보드, 변속기 5가지 말했고 좀 다른 친구를 보면은 또 엔진, 동력장치, 제동장치, 자동차 뼈대, 조향장치 그래서 5개 요소가 다 다르죠. 근데 이 5가지 요소가 다 똑같은 걸 제시하고 엔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오는 답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어떤 5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게 목에도 속하고 화에도 속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엔진이란 부분이 있을 때 여기서처럼 엔진, 동력전도장치, 제동장치, 뼈대, 조향장치 했을 때 엔진이 위치하고 연료탱크, 엔진, 타이어율, 대시보드, 변속기 이렇게 봤을 때 엔진이 목에 속하냐 화에 속하냐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안 그런가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료탱크 수에 해당된다. 변속기 금 어딨냐? 핸들링 엔진 노브스틴 화 연료탱크 수 했고 그 다음에 엔진은 목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화에 속한다. 대시보드는 토. 그 다음에 변속기 금. 목을 조향장치, 화를 엔진. 뭐 이렇게 해서 엔진을 목으로 보거나 화로 보거나 하는 것처럼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오행 기류를 했죠. 오행을 갖다가 나름대로 분류를 했죠. 자, 목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오행귀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목에 속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목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 모아놨던 걸 갖다가 이렇게 도표화한 거예요. 도표로 만들어 보니까 좀 편하다. 옛날에 이거 다 외웠어요. 한의학교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그냥 이거 빵꾸 뚫어놓고서는 다 채워라. 문제 내기 참 쉽죠. 답쓰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 구태여 오행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청, 적, 황, 백, 흑. 목화토금수, 춘하, 장하, 추동. 동, 남, 중앙, 서, 북.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구태여 외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건 좀 생각하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갖다가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목의 성질, 화의 성질, 토, 금, 수 각각의 성질이 있느냐, 어떤 것이 더 가참냐에 따라서 배속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곡식에서 보면 오곡에서 곡식에서 보리와 기장과 이것도 직, 도, 쌀과 콩 같은 거 이게 나눌 때 각각 꼭 요 5가지 아니라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은 또 오행이 바뀌어요. 그래서 동물에서 가축에서 말이 있어요. 말이 여기서는 금에 속했죠. 금에 속했는데 또 어딘가는 또 말을 목이라고 봤어요. 왜? 말이 달리는 모습 굉장히 잘 달리죠. 그러니까 말을 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5개의 요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오행에 대한 속성들도 약간씩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경에서도 황제 내경에서도 어떤 데서는 말을 갖다가 금에다 배속시키고 또 다른 편에서는 목에다 배속시켰어요. 황제 내경도 틀리네? 근데 그게 아니라 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목이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금이기도 하고 하다는 걸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다 외우느니 나는 과제를 이런 걸 냈어요. 각각 이렇게 쓰면은 청적, 황대, 그 색깔이 있으면은 자, 청색이 왜 목이냐, 백색이 왜 금이냐, 그 이유를 설명해라.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 이유에 따라서 이유를 알면은 목화토금수 오행 각각의 성질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틀리더라도 그걸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옛날 사람들이 계속 이 지식이 전달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편안하다라고 했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도표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도표된 걸 구태여 외울 필요는 없고 왜 청색을 목이라고 했느냐? 청색을 왜 목이라고 했을까요? 청적, 황, 백, 흑.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색을 보고도 이 사람 얼굴이 좀 파랗네, 푸르네, 이 사람 얼굴이 좀 누렇네, 창백하네, 검으네, 이렇게 따라서 푸르다 하면 이 사람은 간의 병이 있나 보다. 창백하다 하면 폐의 병이 있나 보다. 검다 하면은 신장의 병이 있나 보다. 라고 유추를 해요. 왜 유추를 하냐면은 요 색깔에 따라서, 청적 황백 색깔에 따라서 인체에 가면 장부가 또 나오죠. 장부를 보면은 간신비패신. 청색이니까 간에 문제 있을 것이다. 붉은색이니까 심에 문제 있을 것이다. 백색이니까 황색이니까 비에 문제 있을 것이다. 백색이니까 폐에 문제 있을 것이다. 흑색이니까 신에 문제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하게.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 임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맞아요. 얼굴 좀 약간 푸르게 된다 할까? 화를 내면 좀 선달아 창백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목의 기운이 간에도 연결돼서 이렇게 화를 내는 이런 기운과도 연결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표를 만들고 연결시켜버리고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에 또 문제가 있겠느냐? 눈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황달 있을 때 간에 문제 있는 건데 황달 있을 때 눈에도 노랗게 되고 피부도 노랗게 된다. 그래서 간에 문제 있는 것이 눈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걸 그냥 같이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자꾸 침침하고 이상하다 하면은 간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00%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행상 연결을 보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구나라고 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다 외우고 알고 있으면은 감정에서 봤을 때 화내는 감정 뭐죠? 화내는 감정 오행 중에서 목이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건 뭐예요? 화. 그 다음에 공포, 두려운 거. 수. 그러니까 공포 영화 언제 봐요? 공포 영화 주로 어느 철에 보죠? 더운 여름철에 보죠. 왜? 수국화라고. 수국화하기 때문에 그 공포 영화 아주 서늘하고 이런 걸 봐서 이 수 기운을 갖다 많이 북돋아주면서 화기를 어느 정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한 거는 알잖아요, 이제. 수업 시간에 했고 금방 어느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대략은 알겠죠.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거. 오행 각각의 관계에서 또 어디 갔냐? 네. 오행에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한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국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가지고도 그냥 색깔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랑 사람의 어떤 질병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현대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도. 그 다음에 이건 몰라도 이건 알죠? 네. 무슨 서. 그죠? 하도 무슨 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도서관에 용어 쓰죠? 도서관. 도서관의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요 하도와 낙서에서 나온 거예요. 하도 낙서를 합해서 도서. 책이 모이는 곳.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뭐 봐도 모르죠. 이거 뭐 점만 그려놓고선 점 쳐놓고서는 이걸 갖다 말하는데 이것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일육수, 그 다음에 38목, 이칠화, 50토, 사구금. 그래서 나도 헷갈리네. 일단 이게 수, 토, 목, 화, 토, 금, 수라고 지나가서 오행을 갖다 말을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여기도 38목, 사구금, 이칠화, 일육수.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이런 걸 갖다가 이걸 보고 이렇게 오행의 상생상극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 옛날 얘기를 좀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도 한꺼번에 그려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에 대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오행의 기류표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라도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것들. 많은 부분에서 생략 시간에도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원전 시간에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외우고 있으면 좀 편안하죠. 그런 원전이나 생략 같은 거 공부할 때 굉장히 편안한데 뭐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어도 좀 하나하나 연결시키고 좀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행 자체에서 목을 곡직이라고 염상이라고 돈우, 청숙, 윤화라고 한다는 이런 용어는 어떤 뜻인가 좀 알아야 되겠죠. 곡직이라 했을 때 곡직이 과연 무엇인가? 염상이라 했을 때 염상. 토를 갖다 돈으로 했는데 보통 가색이라 했죠. 가색. 그 다음에 청숙, 그 다음에 윤화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검색을 해보세요. 다음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아마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다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다시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선배들한테 보면 이거 선배들 자료 다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보니까 그 경정강족에서 내가 준 자료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나한테 좀 줘라. 그래야 내가 후배들한테 써먹지. 그런데 좀 나한테도 좋은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냥 그 어디야 우리 단톡방에다 올리세요. 이런 자료 어떠냐. 내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라고 어떤 부분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 다시 의견을 줄게요. 나하고 여러분들은 뭐 성적 내고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더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나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공부를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겠다 라고 도와주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자료 같은 거 있어도 보여주고 이 자료 어때요? 물어보고서는 또 하세요. 또 실제로 뭐 다른 데서 인터넷 자료 좋은 거 있다면은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럼 또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지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여튼 여기도 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소문 근계진원론에 보니까 오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 썼어요. 글로 써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걸 갖다가 아까 나왔던 도표, 저쪽에 있는 도표, 그 도표랑 똑같아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도표하니까 간단하죠. 대신 도표한 걸 외우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이 문장,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고 도표화를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양론, 오행론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요 슬라이드 나오는 것처럼 인체에도 적용을 시키고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모든 분야에 다 음양론, 오행론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음양론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요소이다 보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행론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죠. 그러면서 상생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생상극이라는 걸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생겼을 때 병이 언제 좋아지고 언제 더 심해지고 나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오행론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치료한 방법에서도 자수한목법, 익화보톡법. 그래서 오행이 나온 이런 용어들을 팍팍 써가면서 이렇게 해서 더 이 오행론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임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가지 임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있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오행론 가지고 치법에 활용한다? 요즘 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오행이란 속성을 가지고 오행의 상생상극에 의해서 병을 치료하는 치료 원칙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양론과 오행론이 이 두 가지가 서로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학설과 오행학설 자체에서도 이 자연규율 탐구, 자연현상을 해석한다. 그래서 옛날엔 자연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사진 찍는 과제 하고 있죠. 벌써 목련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집 앞에 보니까 땅바닥에 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좀 늦으니까 지금 피고 이제 벚꽃이 지금 피려고 하죠. 벚꽃은 저쪽 어디야 HRC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벚꽃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요. 그래서 벚꽃 같은 거 한번 계속 이 벚꽃은 지금 피려고 좀 빨갛게 돼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가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서 이 꽃이 점점점 피어나서 떨어지는 과정까지 해서 생장 시작하는 이 수의 기운부터 시작해서 목화 토금수 가는 기운이 어떻다는 걸 설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음양론의 특성 6가지 있는 거 그걸로 설명을 하거나 둘 중 하나로만 하면 돼요. 둘 다 할 필요 없고 하나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하는 이런 것인데 대신 사진을 보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변한 것은 목이다, 화다, 토다, 금이다, 수다 또는 음양의 상대 수상 평형이다 뭐다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실생활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음양론을 한번 설명하거나 오행론을 설명한다라는 이런 측면까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 12주차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학습 목표는 뭐 별로 없어도 되는데 그 학습 목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주제는 다 이 자연계 관찰, 뭐 목련 관찰, 뭐 안 그러면 뭐 무슨 관찰 해가지고서는 자연계 관찰 및 자연계 안 그러면 뭐 자연계의 어떤 식물과 음양론, 식물과 오행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어찌됐건 이런 음양론이나 오행론 같은 경우가 자연계를 관찰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참 오랫동안 사람들이 동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하는 규칙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이런 고대 서양 철학들이 지금에 와서는 거의 안 쓰이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걸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 고대에 있었던 이런 이 동양 철학 사상들이 이 한의학이나 동양에 있었던 고대의 어떤 학문들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기도 하면서 아주 특이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음양이나 오행의 자연계에서 변화하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그 이치를 갖다 설명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음양론, 오행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음양론과 오행론을 가지고서는 질병을 갖다가 인식하고 질병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것이죠. 신음을 보하면서 유관 장량도 사용한다. 신음을 보한다면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음을 보하는 처방을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유관, 간기를 갖다가 간기운을 갖다가 유연하게 그래서 간기를 이것도 약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이나 간장 같은 경우는 다들 성질이 어떻어요? 신장은 수의 성질이었고 간은 목의 성질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뻗어나기 시작하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발산하기 시작하는, 저장돼 있다 발산하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음적인 부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신음을 보하고 간도 보하고 양이 너무 심하니까 양을 갖다가 가라앉혀주는. 이거 잠잠할 때 잠자죠. 가라앉혀주는. 양을 가라앉히고 수에 해당되는 부분들, 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오행에서 오행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나누라 하면은 어떻게 나눠야 되겠죠? 오행 각각을 갖다가 음양을 나눈다면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음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양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뭐 2개나 3개를 나눠야 되겠죠. 목화, 토금수 나누든 목화, 토, 금수를 나누든 뭐 다르게 나눌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뭐 수목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음양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음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행 중에서 음에 해당되는 속성이 뭐 있을까요? 금, 수, 토. 자, 금수, 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신과 간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금방 내가 뭐라 했어요? 약간 음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금수토가 금과 수를 갖다가 음으로 봤는데 그럼 금은 뭐예요? 장보로 봤을 때 폐였거든요. 폐는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기능은 아래로 내려가는. 폐에서 호흡한 이 기운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운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폐에 있는 기운은 다 아래로 내리는 거. 신장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신장의 기운은 다 위로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신음과 간을 볼 때는 장부의 위치에 따라서 신장도 아래에 있고 간장도 원래는 여기 있지만은 한약에서는 이 간장이 이 음적인 부분을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특히 이 횡격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이다라고 생각해서 간음, 신음, 간신의 음이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간과 신을 갖다가 음적인 요소로 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다음 폐는 금으로 따지면 음에 해당되겠지만은 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위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양으로 보는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엔진이 목이다 화다 어느 부분에 가서는 목이 되고 어느 부분에 화도 되고 다른 부분에 가서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수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처럼 좀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에서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다르겠죠. 거기에 따라서도 오행이 바뀌어요. 똑같은 5가지 요소가 어디서 봤느냐에 따라서 오행의 요소가 다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행은 음양이나 오행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이치는 절대적일 수 있어도 그 음양 오행을 갖다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바꿔간다. 그래서 여기서도 신과 간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내부 장부에서는 음에 속한다. 왜? 비교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체의 장부로 봤을 때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장이나 간장 같은 경우는 음에 속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간신부패신 했을 때 이때랑 딱 그 100% 맞추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약이 비과학적이다 말하는 게 그거죠. 간신부패신에서 목화토금수 했으면은 100% 맞게 가야 되는데 금방 이야기할 때 여기서처럼 말할 때는 간장이 또 음이다. 목인데 왜 음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들 마음대로 그냥 붙여놓고 싶은 대로 붙여놓고서는 이것이 음이다 양이다 이야기한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커다란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또 사람 몸에서 있을 때 사람 몸의 특수성 이런 것도 인정을 해서 간신이 음에 해당된다 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제를 또 지었구나. 음양론에 과제가 있었나요? 하여튼 과제 같은 것도 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오늘 퀴즈 낸 거랑 비슷하죠. 오행 각각의 성질을 분수나 기타 사물로 설명해라. 분수 있죠, 분수. 이렇게 물 쭉 뻗어 올랐다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분수. 이걸 가지고도 오행론 각각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목화토금수 어떤 거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물. 이건 지금 우리가 이 팀 프로젝트 과제죠. 생분의 나무 사진을 찍고 변한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음양론 또는 오행론으로 설명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요. 진찰 기계가 없죠. 진단 기계가 별로 없죠. 진단 기계가 없는 게 대신 내 몸이 진단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손을 잡고 서로 맥을 보고 이 사람 얼굴 보고 어떤 이상이 있다는 걸 파악해내고 근데 얼굴 보고 사람 파악한다는 거는 뭐 관상적인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임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딱 표시가 난다 그래요. 다 임상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이럴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느낌이 딱 오고 거의 것이 한 80, 90% 맞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임상을 많이 한 사람 보면은 여기가 아프실 것 같은데 하고 또 눌러보면은 아프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나름대로 이렇게 환자를 관찰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걸 사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연계를 관찰하는 것이죠. 나무가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은 그래서 지금 벚꽃이 있는데 벚꽃나무가 숲이라 표현하죠. 나무 껍데기. 나무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봄에 피어난 꽃들이 벚꽃과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아니 그 벚꽃 말고는 매화랑 비슷한 꽃들이 또 뭐가 있죠? 매화나 벚꽃이나 그다음 또 매화가 좀 더 일찍 폈지만은 복숭아꽃 다 다르죠. 다른데 뭘로 구분하느냐? 뭐 꽃잎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꽃잎 가지고 구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나무 껍질을 보면은 수피를 보면은 각각 차이가 달라요. 벚꽃하고 그 복숭아꽃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피면서 비슷한데 보면은 다르거든요. 뭐에서? 나무 껍데기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는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벚꽃을 보면서도 관찰을 한번 쭉 해보세요.
다양하게 관찰하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상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오늘 이번 사이버 강의에서는 이제 요거 다음에 인체에 대해서 몇 부분 이야기했죠. 머리, 뭐 다리, 뭐 몸통 이런 걸 갖다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사람 몸을 볼 때 전체적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 장부에 대해서 오장육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몸도 먼저 이번 시간까지는 그냥 사이버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이야기, 외형적인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장부로 들어가서 간신 대신 각각 이런 부분 또는 뭐 장부 총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쭉 이야기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몇 사람 발표했었죠? 발표한 거고 또 기록을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그냥 클릭하면은 되게 만들어놨으니까 클릭 좀 해주시면서 하면 되고 뭐 지금까지 그냥 음향 오행론 거의 뭐 마무리 이렇게 지었는데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한 사람만 해주시죠. 간단하게. 어려운 거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려면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서 끝내죠. 항상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한번 자, 질문 뭐 한번 뭐 어려운 것도 좋아요. 어려우면 내가 빨리 나도 모른다고 끝낼게요. 질문 한 사람만 해주시죠. 음양 오행론에 대한 질문. 예.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엔진은 목입니까? 화입니까? 예. 집요하게 엔진은 목이냐 화냐 토냐 라고 했을 때 아까도 내가 처음에 질문이 잘못됐다 이야기했잖아요. 5가지 요소를 딱 놨을 때 그 5가지 요소를 놓고서는 딱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엔진이라 그냥 일반 어떤 요소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냥 그런 요소를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목이라고 보고 싶어요. 발산하는 뭐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추진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진이 가장 추진력이 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력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게 자동차의 이동성이죠. 이동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엔진이 힘을 발휘해야지만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럴 땐 또 화가 되기도 할 수 있는데 추진력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 센 힘은 없죠. 화려하게 발달하는 것은 자동차 타고 내가 순간 이동하는 거 여기서 쭉 집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화라고 보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에서 이 5가지 요소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5가지 요소를 뽑아내느냐. 이 빔 프로젝트도 봤을 때 빔을 갖다가 5가지 요소를 어떻게 뽑아서 이걸 가지고 오행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마칠게요.